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점차 황사가 해소되며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날이 더 포근해진다고요? 네, 밤사이 또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 낮은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요. 점차 황사도 해소되면서 낮 동안 봄 기운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양호해졌습니다. 차츰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도의 먼지 농도도 옅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출근길 중부지방에는 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도, 대전은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1도, 광주는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나흘 만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를 마련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뿌린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대의원 등에게 뿌려진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달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대전시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 씨도 불러 돈봉투 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주체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당 윤리심판원을 포함한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결정해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당 차원의 조사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두고 일만 터지면 꼬리 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습 헌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작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10여 차례 경고통신에도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군은 40mm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실시했고 오전 11시 10분쯤 북한 경비정은 뱃머리를 돌려 NLL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군은 해상과 공중에 추가 전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퇴각한 이후 NLL 일대 가시거리가 90m에 불과한 탓에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부딪혀 승조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이 쇄골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대부분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단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기동했다며 의도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꼭지처럼 맞아 자국 의장과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NLL의 무력화와 서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공군은 항공전력 110여 대와 한미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우리 공군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 KF-16 전투기 등 60여 대가, 미군 측에선 F-16, F-35B 전투기 등이 참가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 안보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2+2 외교 안보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 측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조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 국방 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 준비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진무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문건 유출 사태 등을 지켜보며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70세 정년을 맞아 지난 14일에 퇴임한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후임자인 정정미 신임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족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음주 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배승아 양의 친오빠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곁을 떠나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도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해 27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50분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KE462 편이 기체 이상 현상을 보여 결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다낭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대한항공이 제공한 숙소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낭으로 대체 항공기를 보내 오늘 오후 1시 반쯤 승객들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인천 건축왕 남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뒤 숨진 피해자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반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남성 피해자 A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동안 유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흐느꼈습니다. 앞서 A씨는 14일 저녁 8시쯤 인천 숭이동에 있는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씨 소유 빌라에 살던 A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가량을 떼인 뒤 지난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순직 유공자 자녀를 만나 억지로 사진을 찍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마저 진영 싸움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SNS에 글을 올려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는 못할지언정 그 가족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13일 순직 전몰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인 고 유재국 경위 가정을 방문해 유경위 자녀를 안았습니다. 당시에 공개된 사진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김 여사가 유경위 자녀를 억지로 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동쪽에 3,200명이 사는 데이드빌. 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용의자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소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here were 4 lives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As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mplicated process. 엘라바마 주지사는 주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며 폭력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고 애도했고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상금 3천만 원을 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투자 교역 확대, EU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슬로바키아에선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동부 유럽 3개국은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헝가리와 폴란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돼 교역과 투자가 늘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죠. 일본에서 또다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총리의 유세 현장에 사제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뒷모습 보이고 있는 이 세 번째 남성이 기시다 총리죠. 그렇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돼서 사망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렇게 유사한 테러가 또 발생해서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일면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날아든 폭탄 기시다 총리의 약 30cm 거리까지 굴러갔습니다. 만일 지금 보는 이 상황에서 폭탄이 바로 터졌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있은 뒤에 기시다 총리가 폭력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고 또 다음 달에 G7 회담이 있잖아요. 예.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경호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G7에 참석하는 각국 외교 당국은 일본 경호 체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조선일보는 각국의 경호 강화 요청이 쇄도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일본 경찰은 경호 인력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경비 체계를 현재 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내에서도 일본의 경호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 총리잖아요. 경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또다시 또 세상을 떠난 청년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 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20대 청년이 지난 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갑에는 현금 2,000원만 들어 있었고 사망 5일 전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2만 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련자가 건축주여서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도 불리는데요.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690채로 늘어난 게 파악이 됐는데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쯤이었죠. 피해자 한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보증금 7천만 원을 피해본 30대 남성이었는데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또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유서에는 더는 못 버티겠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또다시 생겼다는 거는 정부의 대책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보면 이 ADH가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치료제가 지금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 강남 대치동 등 사교육 1번지에서 이 ADHD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치료제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이미 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DHD 치료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작년에 259건, 올해는 3월까지만 해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오남용을 추정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ADHD 치료제 처방이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교육 시장이 큰 곳들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실려있지 않았지만 수능이 다가오는 시점에 많이 처방됐다가 12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데이터도 있었고요. 10월부터는 고3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치료제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은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고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복용자 11% 정도가 중독으로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제 공부 때문에 복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금값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 관련 매물이 요즘 쏟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들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 1g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달 14일 8만 원을 넘어섰고요. 이달 7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86,33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귀금속 매장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금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 사는 사람과 또 파는 사람이 골고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서인지 파는 사람만 급격히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값도 오르고 있고 덩달아서 은값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한국거래소에서 구매할 때 기준으로 은 한 돈 가격이 지난달 8일 3,740원에서 이달 14일 4,750원으로 2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이 약 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귀금속 매장에는 은괴, 은그릇, 은수저 등을 팔러 오는 사람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괴와 더불어서 은괴가 또 다른 또 안전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뭐 최근 영화가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가 굉장히 좀 대세였는데 사실 한국 영화 흥행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좀 고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한국 영화 매출액 점유율과 관객 점유율이 모두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극장도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한국 영화를 보려는 관객은 적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극장을 가보니까 티켓 가격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화관에서 뭐 팝콘 같은 거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티켓 가격 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즉, 돈을 내고 볼 만한 영화,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는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최근 개봉하는 한국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없었다는 분석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사람과 자금이 OTT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 줄곧 성장만 하던 영화계가 아니랬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새로운 도전 없이 손해보지 않을 영화만 만들어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신규 투자도 이뤄지기 힘들어서 결국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영화에 결국 그 관객들이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네. 앞으로 좀 좋은 국산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성범죄에 가담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6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인 1명을 성추행하고 외국인 2명을 무고한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에 기본요금 4,800원이 뜹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택시 이용을 이전보다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원래는 4,000원 중반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 중반쯤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 전에 약속 자리를 마무리하는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택시도 잘 이용하고 했는데 체감상 거의 가격이 요금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가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3,000여 명 수준이던 심야버스 하루 탑승객은 석 달 뒤 16,000여 명으로 20% 넘게 늘었고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수도 지난해 11월엔 47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2월엔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수입이 늘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입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늦게 10시서부터 2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많이 전같이 타시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 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도 야간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일 20만 원 가까운 산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가지고 서로 뭐 경쟁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그냥 차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금은 올랐지만 아주 힘든 면이 많아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불거진 택시 대란은 해결됐지만 손님과 기사 모두 불만이 늘어난 겁니다. 택시 요금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찍 귀가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또 불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올린 대중교통 요금을 다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2달 지났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아침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국제유가가 또 오르면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원 넘게 올랐거든요. 예. 서울 지역은 이미 1,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밀린 숙제가 남았습니다. 2분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경유에 대해서는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차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있거든요. 일단 지금 예상은 유류세 인하 폭을 좀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휘발유 경우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역전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예. 경유가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경유의 인하폭은 37%입니다.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한 25%로 맞추거나 아니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폭을 15에서 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게 되면 당장 소비자들은 체감이 바로 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이제 이 줄어든 세수가 무려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세수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게 지금 뭐 오펙 플러스의 어떤 변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말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 같은 게 이르면 이번 주에 전기요금도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소폭 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추보 총리가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유보되고 있는 이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당 정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번 주 중 이번 기 내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전기요금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 그리고 지금 올 1분기에만 6조 원의 추가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스공사 역시 올 한 차례 전기요금 동결하면서 지난해 말 이제 9조 원에 육박했던 미수금이 올해만 한 2조 정도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하루의 이자만 수십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은 궁여지책으로 한전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한전채 1분기 발행 물량이 8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자금 조달 시장을 굉장히 좀 교란시키고 있어요. 한전채는 워낙에 탄탄한 데다가 트리플 A 등급의 한전채가 발행되니까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내로 인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역시 또 올해 초에 뭐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이제 예고돼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소폭 인상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에만 13.1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한 단계의 인상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사실 전기료 인상은 조사모사예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2분기가 가장 적정은 맞거든요. 근데 3분기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냉난방 가장 이제 수요가 높은 하반기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부가 이걸 어떻게 풀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름값이나 전기료나 지금 오른다는 얘기만 좀 해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 대출 금리 낮아진 원인을 보자 하면 뭐 부동산 규제가 좀 풀려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지금 이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제 혼합형, 이른바 이제 고정형이라고 하죠. 이제 은행에 5년간은 고정, 그 이후로는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금리가 내리니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은 지금 연 최저 3.6%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상단도 5.8%인데요. 이게 특히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은 연 3.64%인데 이 수준만 놓고 보면 지난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시작 시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유는 일단 통화정책 긴축이 좀 종료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선반영하고 있어요. 채권금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형의 경우에는 은행채 5년물이 기준인데 은행채 5년물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 달 새 0.7%포인트 넘게 낮아져서 연 3.8%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금융당국의 은행권의 돈전치 비난. 비난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이 금리나 경쟁까지 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대출 금리 낮으면 뭐 대출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그러나 불안한 게 지금 이 수요가 또 늘고 있어요. 지난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모처럼 줄었는데 3월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늘었습니다. 한 2조 3천억 원 늘었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대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4조 6천억 원이나 한 달 만에 늘어서 과연 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출 금리가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이제 낮추는 이자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또
견인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좀 왜곡된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제 공공재를 강조하면서 이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한은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도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통화 정책 무역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아무리 이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하락에 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한은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금리가 역행하게 되면 한은이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변수가 부동산이에요. 앞서서 제가 이제 금리 인하는 동전 양면인데 그동안 부동산 과열을 막은 일동금리는 정책이 아니라 금리였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꺾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 금리가 1년 반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3% 중반이긴 한데 물론 2%대 이제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조차도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거품이 빠지기 전에 금리가 먼저 내리게 되면 또 하나 이제 2030 세대들의 경우는 좀 다급하거든요. 과거에 부동산이 정말 불처럼 올랐었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 또 소외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게 되면 2030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는 34%까지 치솟았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제 일정, 주요 경제 일정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물가가 이제 우리는 중요하고요. 이제 오는 20일 한국은행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올랐어요. 다른 물가들이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현지 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 이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과연 3월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일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한국과 미국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주들이에요. 지난주 미국의 은행주 JP모건의 경우는 깜짝 실적이 내놨거든요.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대형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행들은 앉아서 웃고 있지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굉장히 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골드만삭스, 모건스테인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사들 실적 가장 먼저 발표하니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지표는 주택시장이거든요.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같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가 변수고 또 하나는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뭐 대거를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약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금 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긴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5월 역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연준 의원들 입에 주목되는 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를 폐쇄하며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설 스타트업으로 추정되는 새 회사 xAI를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네바다 주 정부 서류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달 가족 재산 관리인 제러드 버첼과 함께 xAI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으며 회사의 목적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보도하면서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개발 회사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3년 연속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으며 심장병과 암이 1,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50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며 희생자는 주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정부의 사망 통계를 믿지 않거나 자신과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년째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길순 씨.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삽니다. 병가를 가리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 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뭐 병가로 쉰다든가 무급휴직으로 쉰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아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 씨와 처지가 비슷한 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사대보험, 주휴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이 돌보미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보다 10원 많은 9,630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등원, 하원, 정말 가족 식사 시간을 등지고 아이들을 돌보러 갑니다. 우리 역시 교통비도 자비 부담입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는 파출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 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근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0.1%, 1년에서 2년 미만이 35.4%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고용 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키움이 이정우의 끝내기 홈런포를 앞세워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잠실 라이벌전에선 두산이 모처럼 웃었습니다. 휴일 프로야구 소식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막히던 투수전 속에 영의 행진이 이어지던 고척도. 침묵은 이정우의 한 방으로 깨졌습니다. 이정우는 연장 10회 주자를 1루에 둔 채 기아 왼손 투수 김대휘의 슬라이드를 공략해 120m짜리 5월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2호 아치, 개인 통산 두 번째 끝내기 포로 팀을 4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금 더 공을 좀 끌어놓고 치자 했던 게 좀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치자마자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끌려가던 두산이 7회 양석환의 석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곧바로 8회 정수빈의 싹쓸이 3루타가 나오면서 두산은 LG를 10대5로 누르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KT는 1회 한화 선발 남지민에게 안타 6개를 집중시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삼성과 NC도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승격팀 대전이 선두 울산의 개막 7연승을 막아세웠습니다. 대전은 월드컵 경기장 홈 경기에서 1대1이던 전반 막판 이현식이 귀중한 결승골을 넣어 6연승을 달리던 울산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강원은 인천에도 2골 차로 져 개막 이후 7경기 연속 승수를 따내지 못했고 광주는 대구와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누구나 예약만 하면 DMZ 내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이기도 한 강원도 양구 두타연 숲길인데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닫혔던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무장지대 DMZ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고 얼었던 계곡물도 녹았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굳게 닫혔던 양구 두타연 숲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푸른 연못 두타연. 폭포 옆에 생겨난 커다란 동굴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또 막혀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개방된 두타연을 보니까 또 봄비 가운데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인적이 워낙 드물다 보니 천연기념물 사냥도 주변 경계를 풀고 먹이를 뜯습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집니다. 4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이곳 양구 두타연 가는 숲길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피어난 분홍 진달래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분단 이전엔 금강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했던 두타연 숲길.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빗장을 걸었고 2006년부터 부분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숲길 사이사이 여전히 출입을 막는 철조망과 지뢰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비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마주치는 이목교.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흔적이 남은 다리에는 DMZ 철조망으로 만든 꽃이 호국 영령을 기립니다. 호국 영령들한테 헌화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개의 전투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인적 끊긴 비무장지대의 비경을 간직한 두타연 금강산 옛길. 하루 3번, 평일은 100명, 주말은 200명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이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K-팝 그룹들의 경쟁 속에 국내외 차트를 휩쓸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신인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형 기획사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통한 건지 차정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데뷔 넉 달 만에 K-팝 사상 최단 기록 빌보드 진입이라는 기록을 쓴 걸그룹 피프티입니다. 싱글 큐피트가 팝음악 양대 산맥인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진입에 성공하며 해외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나 SM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신생 기획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소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쇼폰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도 흥행에 한몫했다는 분석인데 멤버들은 결국 좋은 음악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분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집중을 받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곡은 퍼포먼스 위주의 강렬한 음악이 아니라 듣기 편안한 팝이라는 점에서도 기존 아이돌과는 차별화됩니다. 저희 음악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우리가 음악성이 좋은 그룹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소형 아이돌 하이키는 새로운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꽃을 피우겠다는 가사와 한때 대형 소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던 멤버들의 사연이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이례적인 선전은 멤버들의 개성과 색깔을 살린 차별화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들, 또 감수성적인 측면들이 결합돼서 히트를 하거든요. 큰 기획사만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창의적 역량은 얼마든지 개발해서 엔터업계가 서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획사 아이돌의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지가 K-팝 확장의 관건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아침 공기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조금 더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포근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차츰 수도권과 제주도의 먼지 농도도 옅어지며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광주가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 늦게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